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강은하입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 정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수원시에서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 소비량, 산업 부분에서의 생산량, 교통량 등 다양한 부분의 기초 통계가 1차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원의 부문별 전문기관에서는 기초자료에 배출 계수를 적용하고 변수를 고려해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2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즉 2024년 배출량은 26년 말에 되어서야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자료는 온실가스 통계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온실가스 통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IPCC에서는 통계 보고 시 매년 자료가 개선되면 과거 배출량까지 소급해서 수정하고 그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해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라고 하더라도 언제 산정했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세하게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 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 에너지 안에는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건물, 수송, 부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수원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배출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관리 대상 배출원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업 부문이고요. 나머지의 산업 부분은 중앙정부인 국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공식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GIR이라고 부르는데요.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국가, 광역, 시도, 그리고 기초, 시, 군구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7억 2,400만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배출량은 간접, 직접 모든 배출원을 합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는 스코프 1에 해당이 되는 해당 지역 안에서 직접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 예를 들어서 A시의 공장의 굴뚝 연기나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해당되는 직접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양을 바탕으로 지자체 배출량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자체 간의 비교 시 중복 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배출량, 스콥 1인 직접 배출량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중에서 경기도의 배출량은 12.3%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수원시는 0.5%에 해당이 됩니다. 수원시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구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약 8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인 산업 부분을 포함하는 배출량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택시나 화성시와 같이 산업단지가 많은 곳이 1,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전국으로 확대를 해보면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있는 충청남도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요. 그 이유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의 가운데 있는 강원도를 보시면 강원도의 배출량은 초록색 부분이 음해값을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총 배출량이 적게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강원도의 숲이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 부분을 제외한 수원시의 관리 권한이 있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2022년 자료를 보시면 약 553만 9천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에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2022년에는 약 4.9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시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리 권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산인 총량은 2018년에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증가 추세가 좀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부문별로는 어디에서 얼마나 나올까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관리 권한 배출량 중에서 약 61%가 건물에서 배출이 됩니다. 즉 상업과 공공 건물에서 34%, 그리고 가정 건물에서 27%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도로 수송 부문에서 37%가 배출이 됩니다. 수원시에도 지하철이 다니고 경부선 철도가 있지만 광역 지하철과 국가철도는 광역과 국가의 관리 권한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의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모두 자동차, 즉 도로 수송에서의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부문에서의 배출량이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 부문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는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인접한 주요 도시 간의 부문별 배출량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인천, 화성, 서울, 수원 이렇게 보시면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약 53%가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수송 부문에서는 39%가 배출이 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도시들 중에서 건물 부분이 63%가 배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관리 권한 부분의 배출량도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배출량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이나 산업공정 부분까지 포함한 지자체의 배출량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좀 더 크게 보여집니다. 먼저 맨 끝에 있는 서울을 보시면 도시 집중형으로 건물에서 68%, 수송에서 17%, 그리고 폐기물에서 7%가 배출이 되고 산업이나 산업공정은 8%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배출량을 보여줍니다. 수원이 두 번째 그래프이고요. 수원시도 그와 유사한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시 집중형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58%, 그리고 수송에서 31%가 배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서울과 수원과 같은 도시는 도시 집중형으로서 에너지 소비에 의한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세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부문에서 건의 배출량이고요. 가정용 건물 그리고 상업 공공 건물로 나누어서 그 최근의 배출량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의 최고점 이후로는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식 통계로 제공되는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배출량은 상업과 공공 건물을 합쳐서 일반 건물의 값으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건물 비율로 봤을 때 상업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공 부문의 건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상업 건물의 특성이 주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되어 나오는 데이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건물에서의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라든지 아니면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인증 제도가 일반 민간 건물보다 좀 더 조기에 도입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통계에는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책 효과가 공공 대상의 정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량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상업 건물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 총 건물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민간 건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면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부문에서는 어떤 활동으로의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가정 건물 그리고 상업 공공 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약 절반 정도가 전력 사용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31%는 연료 연소에 해당이 되고요. 연료 연소는 보일러라든지 도시가스 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열은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되는 열이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상업 공공 건물 부문에서는 전력 부문에서의 배출되는 양이 8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송 부문인데요. 수송 부문에서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에서 먼저 보시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도별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그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등록 대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자동차의 등록 대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로 따져보면 여전히 하이브리드 더하기 수소 더하기 전기차인 친환경차의 등록 대수 비율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에서 6.7% 정도로 여전히 10% 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만으로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 비율은 약 전체 등록 대수 중에서 1.1% 정도로 더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차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5%를 넘어가게 되면 점유율 자체가 동력이 되어서 자동차의 연료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원시의 친환경 자동차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유차를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의 그런 정책으로 경유차의 등록 대수는 정체 시기에 있고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경유차 등록 대수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의 절대적인 값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 현재의 수송은 도로 중심 그리고 승용차 중심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송 인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철도와 지하철 그리고 버스 중심의 교통 정책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폐기물 부문인데요. 폐기물 부문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량은 이렇게 폐기물의 유형별로 처리 공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의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다 전량 소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은 다 소각장을 거쳐서 처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소각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8%입니다. 하지만 직매립을 하지 않는 수원시의 경우에도 매립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52%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매립지에서는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에서 30배 정도 높은 그런 온실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하폐수 처리 공정에서의 배출되는 양이 약 3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는 0%, 그러니까 1% 미만인데요. 여기에서의 생물학적 처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그 시설에서의 배출량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에서는 소각 양의 정량적인 그 값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소각되는 그 소각되는 폐기물 중에서 어떤 성분을 소각하는지가 또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이류 같은 경우에 소각
시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이라고 한다면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에는 181에 해당이 됩니다. 즉 플라스틱류 1톤을 소각하게 되면 종이 181톤을 소각하는 그런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에서도 폐기물이 소각되는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높은 플라스틱류, 고무 피혁류 이렇게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소각되는 이런 양들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배출 현황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의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을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해 9월에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4년, 25년에 거쳐서 국가 단위의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 광역지자체, 광역시와 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계획들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탄소중립 기본법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기본법 안에 있는 주요 비전은 2050 탄소중립 그리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입니다. 전략으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본법에 있는 주요 시책들은 어떻게 이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행 체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행 체계는 국가와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행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과 같은 이런 분야가 있고요. 이 분야별로의 각각의 시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부분에서는 지자체나 탄소중립 지원센터처럼 이렇게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과 같은 이런 정책 개념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기반으로 지자체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대응기금을 예산 항목으로서 필요하다고 기반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본계획입니다. 국가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되고요. 국가계획은 20년의 계획기간을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42년까지 총 20년간의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립을 했고요. 이 계획도 5년마다 연동해서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국가계획에서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를 40%, 2030년까지는 40%를 감축을 하되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감축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국가의 목표로 삼았고요. 그리고 부문별로 감축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축 정책이 효과적으로 잘 이행되기 위해서 또한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주요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행 기반 강화 정책들도 동시에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기반 강화 정책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 적응, 녹색 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 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그리고 국제 협력 등에 대해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비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는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그리고 혁신 주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이런 3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국가에서의 감축, 그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어느 부분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축할 것인가 하는 주요 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을 확대하는 그런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고탄소 산업 구조를 저탄소 산업 구조로 바꾸는 그런 산업 구조 변화, 요 두 가지의 주요 수단을 가지고 전체 감축 그리고 흡수되는 양의 64.5%를 달성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원시의 기본 계획은 어떠할까요? 수원시의 제1차 기본 계획은 올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이고요. 수원시 기본 계획의 비전은 탄소 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동일하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부문별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수송, 자원순환, 농축산, 흡수원, 녹색생활 및 정책, 이렇게 6가지 분야에 대해서 감축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물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배출량, 건물 부문 배출량에서 51%를 감축하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송 부문에서는 13.3%를 감축하겠다. 자원순환 부분에서는 89.2%, 농축산 부분에서는 60.9%를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흡수원 부분에서는 흡수원을 늘려서 240% 흡수원의 흡수를 증가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이런 탄소 중립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회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후위기 적응 대책, 그리고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공유재산 대응 대책, 그리고 국제 및 지자체 협력, 교육 소통 부문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 고탄소 업종이 사양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종사자의 변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부분,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인력 양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내용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략에서의 부문별 주요 사업이고요. 건물이나 수송 부문별로 이렇게 부문별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통해서 감축 목표량을 2030년까지 약 18,000톤을 줄이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여기에서의 주요한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입니다. 수원시는 신재생 에너지 하면 태양광 발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태양광 그리고 민간 태양광을 보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에 의해서 공공주차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태양광 패널과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의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부분도 주요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투자한 그 시민 투자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공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들도 주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물 부분에서의 그 에너지 효율화 개선,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부분인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는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통해서 신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에너지 자립률을 몇 % 이상, 그리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을 얼마 이하로 줄이는 그런 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 연도가 걸쳐서 이렇게 대상되는 건물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 이런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이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건물 부분에서의 에너지 고효율화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비주택 그리고 가로등 부문에서의 LED 보급을 통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부문도 주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네, 그 밖에도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단열 유리창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옥스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 등과 같은 것도 그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물 재이용을 확대해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또 하나의 건물 부분의 대책이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든지 아파트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포인트를 받는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과 같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도 생활 속의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해서도 감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송 부문이고요. 수송 부문에서의 가장 큰 사업은 친환경 운송수단 확충, 그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전체 차량의 15%를 보급하고자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 전체 차량의 약 30%를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하자 하는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통한 그 수송의 수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역철도망 그리고 KTX와 같은 이런 노선 신설과 같은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K버스 가입 확대라든지 아니면 수요 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를 보급하는 것, 그리고 델타플렉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서는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등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사용 거리를 좀 줄이고 그리고 공공자전거를 자전거 사용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또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녹색 교통문화 확산이라는 이름의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문의 탄소 중립 포인트 가입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 도로의 인프라를 신설하고 유지를 보수하는 것, 그리고 공공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이러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RFID 종량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위한 RFID 종량기를 보급한다라든지 아니면 생활 폐기물 감량 확대를 위해서 감량 목표를 가지고 한다라든지 또는 폐자원을 활용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자원순환센터나 순환역을 확대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술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또한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 처리 발생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회수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그 증설 공사가 25년부터 29년까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년부터는 이렇게 폐수를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생산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흡수원 부분입니다. 수원시처럼 도시화된 곳에서 흡수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투리 땅 아니면은 내 집 앞에 있는 그 곳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이라든지 이런 곳들에도 이 자투리 땅을 통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커튼이나 기후위기 대응 공원 등을 조성을 해서 이 그 초록을 늘림으로 인해서 온도 저감 효과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건물이나 도심에서의 흡수원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 생활 및 정책 부문에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각종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들이 개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 확대 운영을 해서 탄소 중립 실천이 일상화되도록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에서의 부문별 대표 사업인데요. 기후위기 적응 사업이 주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폭염이나 한파를 대비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거나 기후재난을 예측하거나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런 기후위기 적응 대책들이 있고요. 또한 수원시의 공유 재산이고 주요한 문화재 들을 자연재해, 기후위기 재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공유재산 대응 부분에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국제사회나 아니면 그 다른 지자체하고의 협력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 소통 부문에 대한 것이고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이 내용과 같은 이런 맞춤형 탄소 중립 교육 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녹색 성장을 촉진한다라든지 인력을 양성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기반 구축을 위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수립된 탄소 중립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환류 체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매년 이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된 그 결과는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친 내용은 또한 환경부를 거쳐서 중앙정부에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 관리 및 환류 체계는 다음과 같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관 부서에서는 해당 연도의 점검 계획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각 부문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소관 부서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실적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된 그 실적을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는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결과 보고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기후에너지과라는 주관 부서에서의 이행 점검을 지원하는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출 특성에 맞는 그런 수원시만의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러기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환류되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이런 많은 정책들이 이행이 되고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수원시의 탄소 중립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